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을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잃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상할 정도로 세상이 친절했던 적 없나요? 뉴스를 하나 듣고 무언가를 하나 샀는데 다음 날부터 올라갑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나 야수의 심장인가?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한 번 아주 달콤한 선물을 주고 그 선물로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색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파란색이었던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물들고 당신의 계좌는 손실이라는 숫자를 현실처럼 들이밀죠. 그때 사람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튈 거야. 하지만 레버리지가 끼어드는 순간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처형 집행의 연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왜 초보의 레버리지는 저점 매도를 예약해 두는가? 그리고 왜 어떤 나라의 시장은 10 오르면 7 오르고 7 떨어지면 20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주는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빚을 내서 투자해도 되는 순간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순간을 최소한의 논리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빚은 전략이다 라는 말부터 정리해 봅시다. 원래 이 말은 기업가 회계의 세계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업은 현금 흐름으로 움직이고 현금 흐름은 때로 부채로 더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빚을 잘 써야 돼. 레버리지 안 쓰면 기회 못 잡아. 현금은 쓰레기야. 이 문장들은 모두 반쯤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빚은 도구이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오래된 경제 개념을 꺼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오른다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더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화폐로 표시된 것들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화폐 표시 자산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빚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이 2억이고 대출이 1억이라고 해요. 만약 몇 년 뒤 집이 10억이 됩니다. 대출 1억은 그대로인데 집은 10억이 됐죠.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빚이 녹았다. 이 표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경험이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빚을 내면 자산이 올라서 빚이 사라진다. 그러니 더 빚을 내도 된다. 그런데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만 있는 시대는 없었다고요. 1970년대를 보겠습니다. 그 시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고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물가가 높고 경기가 식어버리는 조합. 사람들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기억하죠. 이때 전통적인 투자 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은 어땠을까요? 기업의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남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매출이 압박받고 인플레이션이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마진이 줄어들죠. 그러면 주식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채권은요.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결국 주식도 채권도 동시에 힘들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살아남았던 자산이 있습니다.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금 같은 대체 자산입니다. 한때 배럴당 3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10년 사이 40달러대까지 올라갔던 시대, 온스당 50달러 근처의 금이 700달러 선까지 치솟던 시대, 사람들은 필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체 자산은 메인 요리가 아니라 사이드라는 점입니다. 대체 자산이 빛나는 순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전부를 걸면 결국 다른 위험을 초대합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한 가지 이야기로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색이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초보는 바로 그 색이 바뀌기 직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이 폭발할 때 초보의 용기가 생기니까요. 이제부터는 그 초보의 용기가 어떻게 레버리지와 만나고 어떻게 저점 매도라는 결말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잔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본질적으로 간단합니다. 내 돈 이상의 돈을 빌려서 더 큰 포지션을 잡는 것. 수익이 나면 빨라지고 손실이 나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가 확률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는 결과의 크기를 키울 뿐 당신의 예측이 맞을 확률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레버리지를 쓰고 싶어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둘째,
자산 가격 상승기에 착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월급이 오르든 자산이 오르든 명목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고정된 원금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빚을 안 내면 바보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그 말이 유행할 때 시장은 늘 한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그 한 방향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반대편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 혹은 경기 둔화로 자산이 조정받는 국면,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디플레이션 혹은 디레버리징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부채의 실질 부담이 커집니다. 아까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내 돈 2억, 대출 1억으로 3억짜리를 샀는데 그 자산이 반토막 나서 1억 5천이 됩니다. 대출은 1억 그대로죠. 순자산이 급격히 깎이고 심리적으로는 빚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의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레버리지는 손실 구간에서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고 마진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제 청산을 숫자 사건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본질은 심리 사건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순간 시장이 결정을 대신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초보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초보는 시장의 변동성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상승만 경험한 사람은 하락을 일시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얹으면 일시적인 하락이 치명적 파산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초보가 레버리지 쓰는 최악의 타이밍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초보는 시장이 과열되고 낙관론이 퍼져 있을 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변이 말해주거든요. 야, 너도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바보야. 그런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건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미래가 이미 선반영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건 더 좋은 미래일 뿐입니다. 그 더 좋은 미래가 오지 않으면 가격은 기대를 버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초보는 하락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저점에서 판다. 왜 저점에서 팔까요? 손실이 커지면 인간은 계산을 멈추고 생존 반응을 합니다. 살아야죠. 이 한 문장이 투자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투자에서 살아남기는 시장 바닥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시장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논리는 경제 논리이면서 동시에 생존 논리입니다. 당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는 순간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경제는 심리와 합쳐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심리, 야수의 심장이라는 착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을 몰빵으로 끌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 동물입니다. 돈을 잃으면 고통스러운데 돈을 벌면 더 큰 고통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기도 합니다. 처음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내가 분석을 잘해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던 걸까요? 초보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다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뉴스만 듣고 뭘 하나 사면 올라가는 구간. 이때 초보의 머릿속에는 내가 뭔가 특별하다는 서사가 생깁니다. 나 천재인가? 나 소질 있나? 나 야수의 심장인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익이 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안 했지? 빨리 더 해야겠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승리의 공식이라고 믿는 한 종목, 한 테마에 몰빵합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이 돈은 종잣돈이다. 그리고 그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분산하고 리스크를 설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생존할 것 같나요? 대부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더 짜릿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회적 분위기가 불을 붙입니다. 주변이 칭찬합니다. 와, 너 진짜 잘한다. 야, 너 뭐 샀어? 나도 따라갈래. 이 칭찬이 초보에게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초보에게 필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손실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보가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몰빵이 커지고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몰빵은 스토리텔링으로 강화됩니다. 이 산업은 미래야. 이 회사는 AI 혁명 중심이야. 이 나라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물론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미래가 좋다는 사실과 지금 가격이 싸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라는 독이 등장합니다. 처음 수익이 났으니 한 번 더 튀기면 된다고 믿습니다. 실패 경험이 없으면 위험은 이론일 뿐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제 시장의 컬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보죠. 코로나 시기에 언택트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했고 반도체가 부족했고 관련 주식은 치솟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말했겠죠. 역시 나는 맞았다. 그리고 상승의 끝자락에서 더 큰 확신과 더 큰 레버리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택트는 영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요가 정상화되면 공급은 과잉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가격이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초보의 멘탈은 두 번 부서집니다. 첫째, 내가 틀렸나? 둘째, 그런데 빚이 있다. 빚이 있는 순간 틀림은 곧바로 생존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상승장에서의 기다림은 용기일 수 있어도 레버리지가 있는 하락장에서의 기다림은 종종 단순한 시간 끌기입니다. 이자 비용과 심리 비용이 당신을 갉아먹고 결국 저점이라는 타이밍에서 당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분산 투자는 겁쟁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 내가 모르는 미래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는 종목을 100개, 200개로 늘려서 분산하지 않습니다. 보통 7, 8개 정도로 자산과 산업과 지역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분산의 목적은 복잡함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심리의 그림자는 충분히 봤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권력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금리 하나가 세상을 흔들고 왜 환율 하나가 한국의 체감 공포를 키우는지 그 구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언제나 지금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미래를 보고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미래 해석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면 가계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듯 보여도 이미 몇 년간 오른 가격 위에서 다시 오르는 거라 체감 부담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물가 목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다시 살아나고 나중에 더 큰 긴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 성장이 더 아프다. 반면 정치의 논리는 다릅니다. 정치는 지금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금리가 높고 물가가 부담이고 저소득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성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일시적입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 한번 올리면 그 다음 해에는 상승률 효과가 줄어든다. 그러니 지금은 성장 바닥을 받쳐야 한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제 토론이 아닙니다. 권력의 토론입니다. 어느 쪽이 미래를 정의할 권리를 갖는가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 투자자가 유독 미국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이 크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크고 수출은 결국 다른 나라의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크고 소비가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소비는 하루아침에 10%씩 꺾이기 어렵죠. 반면 수출은 확 늘고 확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감 변동성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지만 덜 오르고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은 더 크게 흔들리는 것 같다는 감각. 여기에 환율이 붙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 자본의 이동, 미래의 불안을 압축한 지표입니다. 1년 400원대 환율을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다. 하지만 위기는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어떤 구조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관세와 무역입니다. 관세가 유지되거나 협상이 길어지면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생기고 무역 흑자 기대가 흔들립니다. 그 기대가 흔들리면 통화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국 통화는 종종 엔화와 함께 움직입니다. 수출 경합이라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면 다른 나라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이 내려가면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나쁜 겁니다. 기업은 계획을 세우고 가게는 생활을 설계하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면 불안이 커지니까요. 결국 정책의 싸움, 금리의 싸움,
관세의 싸움은 한국 투자자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세계가 흔들리면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글로벌 위기가 오기 전에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이 어떻게 일상으로 번지고 왜 사람들은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되는지 생활의 언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뉴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물가 너무 비싸. 이자 부담이 커. 환율이 왜 이래? 그리고 어느 날 카드값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월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생활비는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레버리지로 현금 흐름이 압박받는 사람. 레버리지가 있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 기회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의 편이 아니라 그의 적이 됩니다. 여기서 저점 매도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결과입니다. 사람이 바보라서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약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버틸 수 없는 구조에서 버티려다 보니 가장 나쁜 순간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만 겪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흔들립니다. 그때 시장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공포는 전염되고 가격은 합리가 아니라 청산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보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종목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틸 구조입니다. 여기서 분산의 의미가 다시 등장합니다. 분산은 수익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산은 파산 확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들고 시장을 쫓아다니는 동안 진짜 투자자는 어항을 둡니다. 물고기가 몰리는 곳에 어항을 두고 시간이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어항을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리스크를 알게 됩니다. 둘째,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셋째, 그래서 분산이 당연해집니다. 결국 초보가 해야 할 일은 이 시장에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나쁨, 보통, 좋음 세 가지로 나눠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고 물가 부담은 완만하게 내려오지만 생활 체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사이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수출이 흔들리며 환율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반등만 기다리며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쌓이고 멘탈은 마모됩니다. 결국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시간보다 개인의 현금 흐름이 먼저 바닥납니다. 다음은 보통 시나리오입니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려오되 물가는 목표치 근처에서 끈질기게 버팁니다. 성장은 둔화되지만 붕괴는 피합니다. 시장은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는 피곤한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전략은 한 방이 아니라 리밸런싱입니다. 분산을 유지하고 과열된 자산은 줄이고 현금 흐름을 지키면서 기회가 왔을 때만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방식. 이게 지루하지만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금리 인하가 질서 있게 진행되며 성장이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실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나리오에서도 초보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오면 다시 야수의 심장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승이 초보를 유혹하고 이번엔 레버리지로 크게 먹자는 생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가 어떤 미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그 구조 위에서만 수익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빚은 불과 같습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음식을 익히고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다룰 줄 모르면 집을 태웁니다. 초보가 레버리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초보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초보는 아직 하락의 리듬과 공포의 속도를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잔인하게도 초보가 자신감을 갖는 순간 색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당신의 선택지를 지워버립니다. 기다림을 빼앗고 저점에서 팔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투자 전략은 돈을 벌면 좋고 잃으면 끝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어떤 미래가 와도 살아남는 구조인가요?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들은 꼭 최고점에서 확신을 갖는가? 그 심리의 메커니즘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다음 상승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